흥룡, 포병 여단 장교. 점심시간에 활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짐승들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숨막히는 침묵만이 끈적하게 뒤엉켜 있었다. 식당 중앙에 한 명의 젊은 여군 소령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참의원, 그녀의 머리 위로, 그리고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의 전투복 위로 김치가 섞인 밥알과 기름 깊은 국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들이 역겹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방금 전 5명의 남성 장교들이 자신들의 식판을 그녀의 머리 위에 동시에 쏟아부은 것이다. 그녀를 둘러싼 5마리의 늑, 그들의 점점에는 이 부대의 참모장인 이첨인 대령이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종훈 중량 박상태 소령, 조원일 대위, 그리고 막내인 고영수 중위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그녀를 경멸적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때 차소령? 이첨인 대령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흥룡 여단이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외부인들을 어떻게 환영하는지 이제 좀 알겠나? 주변의 수십 명의 다른 장교도든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조이자 비겁한 방관이었다. 이 거대한 강철의 성 안에서 그녀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자신들의 눈헉에서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채 침묵하고 있는 저 여자가 결코 연약한 사냥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김치 국물이 흘러내리는 그녀의 얼굴 위로 그녀의 눈이 드러났다. 그 눈에는 수치심이나 분노 혹은 절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눈은 모든 감정이 소멸된 차갑고 공허한 빙하와도 같았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다. 그 입술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 선을 하고도 아름다운 죽음의 미소를, 그리고 그녀의 전투복 안주머니 속, 그곳에는 이 부패한 왕국을 단숨에 제떠 미로 만들어버릴 절대적인 은빛으로 빛나는 2배의 별이 새겨진 신분증이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갈며 심판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곧 이 오만한 늑대들은 자신들이 사냥한 것이 양이 아니라 잠자는 암사자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몇 주 전 참의원 소령이 동해안 최전선을 지키는 흥룡 포병 여단에 첫 발을 내디뎠었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는 여단 본부 작전과의 새로운 작전 장교로 부임했다. 그녀의 등장은 굳건하고 폐쇄적인 남성들의 왕국에 던져진 작지만 날카로운 돌멩이와도 같았다. 위병벌을 통과하는 그녀를 향해 수많은 낯선 시선들이 쏟아졌다. 그 시선 속에는 존중이나 환영 대신 동물 안의 희귀종을 보는 듯한 호기심과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뿌리 깊은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참미연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녀는 곧장 여단장실로 향해 신임 여단 참모장인 이첨인 대령에게 부임 신고를 했다. 충성 금일부로 작전과 작전 장교로 보직을 명받은 소령 참의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낙낙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 젊은 대령, 그는 이 부패한 왕국에 보이지 않는 왕이었다. 그는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로 뛰어난 두뇌와 비상한 첫 세수를 가진 교활한 야심가였다. 그는 겉으로는 언제나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지휘관인 척 연기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자는 누구든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냉혹한 승부사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특히 자신과 같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외부인의 등장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는 참 위원의 완벽한 이력서와 그녀의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첫눈에 알아보고 그는 저대로 규정했다. 반갑소 차소령 됐던 대로 아주 당차고 또 부러지게 생겼군.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의 이력서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여긴 학교가 아니오. 이곳은 실전이야. 책상에서 배운 이론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곳이지. 우리 흑룡여단의 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정고였다. 이 철민 대령의 왕국은 4명의 충실한 신하들에 의해 더욱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의 오른팔인 포병대 대장인 김종훈 중령이었다. 그는 인간 불도저로 불릴 만큼 다혈질이고 폭력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오직 힘과 계급만이 군대를 지배하는 유일한 법칙이라고 믿었다. 그는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를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암세포로 여겼다. 그의 왼팔은 작전과의 선임 장교이자 참위원회 직속 상관인 박상대 소령이었다. 그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다. 그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했다. 그는 이 철민 대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척하며 그의 밑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먹고 사는 하이에나와 도 같은 남자였다.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2명의 행동대장이 있었다. 바로 일부대장 조원일 대비와 그의 밑에서 이제 막 장교 생활을 시작한 애송이 고영수 중이었다. 그들은 오리어해, 즉 5마리의 용이라는 유치하지만 위압적인 이름으로 자신들을 칭하며 부대 내에서 무소부입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참위원의 등장은 이 견고했던 그들의 카르텔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이었다. 그들은 이 낯선 이방인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길들이거나 혹은 파괴해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의 첫 번째 시험은 부임 첫날 열리는 작전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이 철민 대령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간부들 앞에서 참위원에 대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인부를 부여했다. 차 소령, 자네가 이번 달에 있을 군단급 합동포격회위원회 우리 여단 작전 계획 초안을 수립해 보도록 하게. 기한은 내일 아침까지 할 수 있겠나? 그것은 명확한 함정이었다. 이제 막 부대의 전입화, 부대의 현황과 전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임 장교에게 단 하루 만에 군단급 훈련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그녀가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무능한 여군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겨 넣을 생각이었다. 그의 교활한 의도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준 것은 박상태 소령이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걱정스러운 얼굴로 참위원에게 다가와 두툼한 자료 뭉치를 건넸다. 차 소령 너무 걱정 마. 내가 작년에 쓰던 자료인데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야. 밤새 고생하겠군.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조소가 담겨 있었다. 그가 건넨 자료는 의도적으로 수많은 오류와 낡은 정보들로 가득 찬 독이 든 사과였다. 그날 밤 작전과 사무실에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참위원은 홀로 남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던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여의 얼굴에는 전팡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승부욕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박상태가 걷는 독이 든 사과를 한쪽으로 치워버렸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국방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그녀에게는 일반 장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최상의 등급의 정보 접근 권한이 있었다. 그녀의 진짜 신분,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비밀감찰팀장이자 소장 계급의 지휘관에게만 부여되는 절대적인 권한이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이 부대에서 실시되었던 모든 훈련 데이터와 무기 재원, 그리고 병력 현안까지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분석해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변수들이 조화되고 해체되며 가장 완벽한 승리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밤을 새우는 적으로 눈이 붉게 충혈된 참의원이 회의실에 들어서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작전 계획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이 철민 대령과 오류회의의 멤버들은 그녀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골조군 밤새 헛수고를 했지. 이제 곧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거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의원의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는 자신이 수립한 작전 계획을 마키맨이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기존의 낡은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이고 대담한 것이었다. 그녀는 최첨단 드론과 인공위성 정보를 활용하여 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포병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산 배치하여 최소한의 화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새로운 전술을 제시했다. 그녀의 브리핑이 진행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조론과 멸시로 가득 찼던 간부들의 얼굴에 경악과 놀라움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였다. 브리핑의 마지막, 그녀는 빈 프로젝터 화면에 2개의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다. 하나는 박상태 소령이 자신에게 건넸던 낡은 데이터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중앙 데이터 베이스에서 직접 추출한 최신 데이터였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립니다. 제가 어제 박상태 소령님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자료에는 우리 부대의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가 30km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 최근 성능 개량을 통해 현재 우리 부대가 보유한 K9의 실제 유효 사거리는, 만약 제가 박소령님의 자료만을 믿고 작전을 수립했다면 이번 훈련에서 우리 부대는 적의 핵심 타겟을 눈앞에 두고도 공격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상태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이 철민 대령의 얼굴 또한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던진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너무나도 얕보고 있었다. 그날 참미연은 완벽하게 승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명백하게 증명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더 거대하고 더 지독한 전쟁에 시작해 불구하다는 것을. 그녀의 승리는 늑대들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곧 끔찍한 분노와 비열한 복수심으로 변질될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그녀를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은 더욱 지이교하고 잔인해져 갔다. 그녀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방식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작전 회의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참미연은 잠시나마 부대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으니 이제는 부당한 멸시나 견제에서 벗어나 동등한 동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순진한 착각이었다. 그녀의 승리는 늑대들의 이빨을 무디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발톱 밑에 숨겨져 있던 더 날카롭고 교활한 독을 깨운 셈이래였다. 그들을 이끄는 동룡 이처민 대령은 전략을 수정했다. 그는 더 이상 참미연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힘으로 누르는 대신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그녀의 손과 발을 묶고 서서히 고립시켜 말려주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지시는 하이에나 박상태 소령에게 내려졌다. 그는 참미연을 자신의 직속 부하로 두고 가장 하찮고 가장 의미 없는 잡무들만을
그녀에게 떠넘겼다. 차 소령, 자네 능력이 아주 출중하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병들 정신교육 자료나 한번 만들어 보게. 아주 열과성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그것은 작전 장교의 업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굴욕적인 임무였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창을 무디게 만들고 그녀의 시간을 무의미한 일들로 낭비시키려 했다. 두 번째 지시는 행동대장 조원일 대위에게 전달되었다. 조대위, 자네 포대 병력들 단속 잘하게. 앞으로 작전과에서 특히 찬미연 소령이 요청하는 그 어떤 협조 요청에도 응해주지 말도록 내 말 알겠나? 그의 명령에 조원일 대위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다. 마지막으로 가장 교활한 늑대 김필도 중위에게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임무가 주어졌다. 바로 소문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독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부대 내에는 찬미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들었어. 찬미연 소령 사실은 국방부의 높은 분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더라. 그러니 저렇게 어린 나이에 소령 계급장 달고 설치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 어쩐지 하는 짓이 너무 오만하고 건방지다 했어.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던 게지. 김필도가 퍼뜨린 소문은 사실과 거짓을 절묘하게 뒤섞고 듣는 사람이 의심 없이 믿게 만드는 악마적인 힘이 있었다. 부대 내에서 찬미연은 실력도 없으면서 몸으로 출세한 부정한 더 잘하는 끔찍한 낙인이 찍혔다. 찬미연은 자신을 옥죄어오는 이 거대한 거미줄 속에서 필사적으로 발바동쳤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찮은 인물들조차 완벽하게 처리해냈다. 그녀는 소통을 거부하는 다른 부서의 문을 수십 번이고 두드려 협조를 얻어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더러운 소문들을 외면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부당함 속에서도 자신의 진짜 임무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블랙 라이언의 팀장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예리한 감각은 이 부패한 왕국의 또 다른 약한 고리들을 포착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잡무들을 처리하는 틈틈이 의도적으로 부대의 가장 흠이진 곳들을 돌아다녔다. 병사들의 식당, 군수품 창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까지. 그곳에서 그녀는 썩은 냄새를 맡고 있었다.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냄새가 아닌 조직 전체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역겨운 부패의 냄새였다. 그녀의 첫 번째 의심은 병사들의 식단에서 시작되었다. 서류상 흑룡여단의 부식 예산은 다른 부대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병사들의 식판 위에 올라오는 음식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밥에서는 언제나 묵은 살 냄새가 났고 국에서는 건더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는 돼지고기 반찬은 고기보다 비계가 더 많았다. 예산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인가? 그녀는 식당 뒤편의 식자재 창고를 유심히 살펴다. 그녀의 눈에 특정 업체의 로고가 새겨진 낡은 상자들이 유독 많이 들어왔다. 대성농수산. 그녀는 그 이름을 자신의 수첩에 조용히 기록했다. 그녀의 두 번째 의심은 군수품 창고에서 확신으로 변했다. 그녀는 정기 제거 조사를 핑계로 창고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그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상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서류상으로는 작년에 보급된 최신형 K5 1호품들이 보관되어 있어야 할 자리였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단종된 구형 엠포벨 전차의 녹슨 부품들이 대신 들어 있었다. 부품을 바꿔치기 한 건가? 그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만약 전시 상황에 장갑차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병사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부품 하나 없이 적의 포화 속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은 명백한 이적행위였다. 그녀는 자신의 소형 카메라로
그 모든 증거들을 빠짐없이 촬영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 모든 부조리의 정점에 누가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여 공식적인 보고서 형태로 작성했다. 그리고는 그 보고서를 들고 이 부패의 고리를 끊을 유일한 열쇠를 준 이 철민 대령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지휘관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부대를 정화시킬 기회를 참모장님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제가 지난 몇 주간 파악한 우리 부대 군수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들입니다. 참모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이 철민 대령은 그녀의 보고서를 건성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놀라움이나 분노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보고서를 책상 서랍 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와 함께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차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자네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군.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을 때도 있는 법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리며 속삭였다. 자네는 너무 똑똑해. 그래서 탈이야. 군대라는 곳은 너무 똑똑한 사람은 피곤해지는 곳이거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것은 회유이자 마지막 협박이었다. 내 동지 안에서 조용히 내 규칙을 따르면 살아간다면 자네 앞길은 내가 보장해주지. 하지만 계속해서 내 심기를 건드린다면 그땐 나도 자네의 그 잘난 날개를 꺾어버리는 수밖에. 박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서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부패의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거대한 악의 머리였다. 그녀는 힘없이 참무장실을 걸어 나왔다. 말독도 저변에서 오령회의 멤버들이 그녀를 보며 조소 섞인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이 지역과도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늑대가 되어야 한다고. 아니, 늑대들을 사냥하는 더 잔인하고 더 강한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녀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마지막 남은 순진한 희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이 철민 대령과의 면담 이후 참의원은 외부적으로는 완전히 침묵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대의 문제점에 대해 그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벼가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서류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꺾여버린 듯한 모습에 이 철민과 그의 수하들은 마침내 승리를 예감했다. 거 보십시오. 참모장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현도 별 수 없는 계집을 뿐입니다. 몇 번의 름장 노는이 바로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김종훈 중량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철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아직 경계를 완전히 풀린 않았다. 그는 참의원의 그 고요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그것은 패배자의 체념이 아닌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방심하지 마라. 배에만 죽은 척하다가도 방심하는 순간 발목을 묻은 법이다. 우리는 전연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둬야만 한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완전히 짓밟아 다시는 귀여울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모욕적인 공개처 형식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모든 장교들이 모이는 점심시간의 식당으로 정해졌다. 이 철민 대령과의 면담 이후
참의원은 외부적으로는 완전히 침묵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대의 문제점에 대해 그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벼가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서류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꺾여버린 듯한 모습에 이철민과 그의 수하들은 마침내 승리를 예감했다. 거 보십시오. 참모장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현도 별 수 없는 계집을 뿐입니다.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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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장교 식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왁자질 거란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를 고있었다. 우리무의 멤버 5명은 식당의 가장 중앙 테이블에 마치 약속이나 한등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식당 입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사냥감을 기다리는 구무줄인 늑대들처럼 마침내 참의원이 식당 안으로 들어졌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부정한 얼굴로 시판을 들고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막 숟가락을 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종은 중량이 자리에서 일어졌다. 그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그녀의 군복이로 실수인 척 쏟아버렸다. 어이쿠, 미안합니다. 차소령, 내가 실수를 했고. 차가운 물이 그녀의 옷을 흠뻑 적치만 그는 사과하는 기색 하나 없이 능글맞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모두가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된 도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참의원은 자리에서 일어졌다. 그녀는 젖은 옷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김종훈을 응시하며 말했다. 사과 똑바로 하시죠. 중용.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그 당당한 태도에 김종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감히 계집년 다운이가 자신의 실수에 토를 단 것이다. 사과. 내가 실수로 물 좀 쏟은 것 가지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건가? 차소령. 그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오류용 회의 멤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을 포위하듯 둘러섰다. 아니, 김종영님 뭘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십니까? 우리 차소령님이 아직 군 생활을 잘 몰라서 좀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철민 대령이 점잖은 목소리로 그들을 말리는 척 나섰다. 하지만 그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의 말 속에는 여자는 감정적이고 예민하다는 교묘한 비난이 숨어 있었다. 참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자가, 그것도 예쁜 장하게 생긴 여자가 군대에 오니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도 잘 받는 모양입니다. 정선우녀 이기갑 덕상태 소령이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참의원을 철저하게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들을 고립시키고 그녀의 저항을 히스테리로 둔갑시키려 했다. 참의원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그녀는 영원히 그들의 졸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었다. 저는 사과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예민하고 비이성적인 요구입니까? 그녀의 그 꺾이지 않는 기세에 마침내 김종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 미친년이 정말 끝까지. 그는 자신의 식판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른 멤버들 또한 약속이나 한 듯 자신의 식판을 함께 집어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짐승의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첨인 대령이 악마와도 같은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자소령, 이게 바로 흑룡여단의 방식이다. 그 말과 함께 5개의 식판이 동시에 그녀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보았다. 바로 그 후계 장면으로 다시 연결된다. 모든 원인과 과정이 밝혀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끔찍한 모욕의 끝에서 그녀가 어떻게 복수의 칼날을 휘둘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뿐이었다. 이첨인 대령의 마지막 말이 잔인한 신호탄처럼 식당의 공기를 갈랐다. 차소령, 이게 바로 흑룡여단의 방식이다. 그 말과 함께 김종은 중령이 가장 먼저 자신의 식판을 참위원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철컹하는 요란한 소음과 함께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밥과 맵고 짠 김치찌개, 국물이 그녀의 머리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덮쳤다. 김종은의 야수와도 같은 웃음소리를 시작으로 나머지 4명의 늑대들 또한 약속이나 한 듯 자신의 식판을 그녀를 향해 던져버렸다. 박상태 소령의 돈가스 조각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조원일 대위의 깍두기 국물이 그녀의 깨끗했던 전투복 기술 붉게 물들였. 막내인 고영수 중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첨인 대령의 선을 한 눈빛에 겁을 먹고 마지막에 자신의 식판을 그녀의 발밑에 쏟아버렸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질척한 소리, 식판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우는 5마리 짐승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종은 중량은 식당 한쪽에 놓여있던 잔반 수거통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먹다 남긴 온갖 종류의 음식물 쓰레기들이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는 그 오물덩어리를 손으로 움켜쥐어 참위원의 온몸에 처덕처덕 쳐발랐다. 어떠냐, 이 미친녀아.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 그 깨끗한 전투복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꼴을 보니 기분이 어떠냐고. 그의 눈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 있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젊은 여군 장교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과 자신의 비리가 탄로 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을 이런 원시적인 폭력으로 해소하고 있었다. 다른 멤버들 또한 그 광란의 축제에 기꺼이 동청했다. 그들은 참의원을 둘러싸고 차마 입에 다물을 수 없는 적흡하고 모욕적인 언어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계집은 군대에 들여놓으면 안 된다니까. 저렇게 질질 자고 더러운 꼴이나 보일 뿐이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저런 년한테 무슨 작전을 맡깁니까? 차라리 취사장에 보내고 밥이나 짓게 하는 게 딱 어울리는 수준이지. 얼굴만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남자한테 꼴이나 치는 년 네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당장 내 발로 전출 신청서 쓰게 만들어주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들은 그녀의 능력, 그녀의 명예, 그리고 그녀의 여성성까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짓밟고 있었다. 식당 안에 다른 모든 장교들은 극듬직한 환경을 외면했다. 그들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묵묵히 자신들의 식판만을 내어다 몰 뿐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조이자 비겁한 방관이었다. 이 거대한 강철의 성 안에서 그녀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마침내 그들의 관과 절정에 달했을 때 이철민 대령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 공개적인 처형식을 통해 자신의 왕국의 완벽한 질서가 세워졌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었을 채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참의원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순리자의 여유로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다. 어때 차소령 우리 흑룡 여단이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외부인들을 어떻게 환영하는지 이제 좀 알겠나? 그의 말 속에는 네가 여기서 살아남고 싶다면 내 발밑에 기어라는 잔인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빌기를 기대했다. 그녀의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모든 부대원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앞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었을 채 침묵하고 있던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떨고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김치 국물이 흘러내리는 그녀의 얼굴 위로 그녀의 눈이 드러났다. 그 눈에는 수치심이나 분노 혹은 절망에 담겨 있지 않았다. 그 눈은 모든 감정이 소멸된 차갑고 공허한 빙하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다. 그 입술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역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 선을 하고도 아름다운 죽음의 미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이 철민 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녀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녀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이제 곧 이 오만한 늑대들의 왕국을 집어 삼키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전투복 안주머니 속 그곳에는 이 부패한 왕국을 단숨에 있던 위로 만들어버릴 절대적인 은빛으로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새겨진 신분증이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갈며 심판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시간이 멈추었다.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참의원의 그 기묘하고 서늘한 미소 앞에서 얼어붙었다. 늑대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도 방관자들의 불편한 침묵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미소 앞에 힘을 잃고 소멸해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에 달라붙은 바풀을 무심하게 떼어냈다. 그리고는 전투복 어깨의 모든 김식 국물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느리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의 그 침착함이 오히려 5마리 늑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뭐야 전혀. 막내인 고영수 중이가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섬뜩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둘러싼 5명의 남사들을 차례로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이 가장 먼저 막내인 고영수 중이에게 닿았다. 고영수 중이.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마치 추억을 부르는 교관처럼 그의 이름과 계급을 정확하게 호명했다. 고영수 중이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녀의 시선이 다음으로 조원일 대위에게 옮겨갔다. 조원일 대위에 그녀의 시선은 김종훈 중량과 박상태 소령을 차례로 거쳐 마침내 이 모든 연극의 연출가이자 주연이었던 이슬민 대령에게 닿았다. 그리고 참 모장은 그의 시선을 눈을 똑바로 꿰뚫어보며 그녀의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너희 5.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지금부터 너희에게 10초의 시간을 주겠다. 그 10초 안에 내 앞에 무릎 꿇고 너희들이 저지른 이 모든 추억한 짓에 대해 사죄하도록.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녀의 입가에 다시 한번 그 선을 한 미소가 떠올랐다. 너희들은 오늘 너희들의 남은 군생활 전체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아니, 너희들의 인생 전체를 걸고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예고편이었다. 그녀의 그 당돌하고 오만한 선언에 잠시 얼어붙어 있던 늑대들의 얼굴에 다시 비열한 조소가 떠올랐다. 특히 이 철민 대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허두 숨을 터뜨렸다. 인연이 정말 끝까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저 그녀가 이 모든 모욕과 충격의 이성을 잃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10초 좋다. 어디 한번 세워보시지. 차소령. 그 10초 뒤에 미인년의 군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주지. 그는 팔짱을 긴 채 여유롭게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10초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차미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그녀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넷, 다섯, 여섯. 식당 안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방관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이 미친 연극을 결말을 지켜보고 있었다.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1초. 이 철민 대령의 얼굴에는 여전히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시간은 끝났다. 참이여 내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마치 잘 차인 각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배우처럼 천천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투복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평범한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그 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철민 대령의 눈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그 순간 이철민 대령의 오만한 미소가 그의 얼굴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엄청나게 커졌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벼었다.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그 신분증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현실적이었다. 그것은 그가 알고 있던 평범한 소령의 신분증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을 상징하는 위엄 있는, 그리고 그 아래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두 개의 은표의 별 소장, 그리고 그 별 아래에 적혀 있는 그녀의 이름과 보직, 육군소장 차미연, 육군특수전 사령부 작전사령관, 소장,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그 단어들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이 철민 대령의 내리를 차례로 강타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가 계집애라고 조롱했다. 그의 눈을 몇 번의 707과 흑표 부대를 포함한 모든 특수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살아있는 전사. 자신이 속한 이 흑륙 여단의 여단장은 물론이고 그 위에 사단장조차 감히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하늘 위의 하늘.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이제야 똑똑히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한 명의 여군 장교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을 그리고 군의 신성한 위계 질서를 자신의 더러운 손으로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그의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그의 건물에 그의 거는 권 JT 아우모아서 비열은 시선이 한 겁니다. 이날에 그의 저기의 그 한마디에 나머지 3명의 늑대들 박상태, 조원희 그리고 고영수 동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오만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원초적인 공포가 채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의 오만하고 어리석었던 행동이 결국 자신들의 목에 단단한 올가미를 채우게 된 것이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그들에게
가장 잔인하고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집행관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쓰 은채 얼음처럼 차갑게 서 있었다. 참 미원의 그 선을 하고도 오만한 선원은 잠시 동안 5마리 늑대들의 기세를 꺾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의 정적에 불과했다. 이내 이 철민 대령의 얼굴에 어이가 없다는 듯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그 웃음소리를 신호탐으로 나머지 4명의 늑대들 또한 긴장이 풀린 듯 격렬과 조롱이 가득 담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인연이 정말 끝하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 철민은 그녀가 이 모든 모욕과 충격에 드디어 이성을 잃고 헛소리를 지거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눈엔 그녀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그저 불쌍하고 정신 나간 한 마리의 암컷에 불과했다. 10초, 좋다. 어디 한번 세워보시지. 차 소리. 그 10초 뒤에 내년의 군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주지. 그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왕국에서 감히 그의 권위에 도전한 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니까지 꽤 뭘 할 수 있는데. 김종은 중량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 앞에 저항하는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즐겁기까지 했다. 참의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조롱을 마치 소음처럼 무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들을 넘어선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7, 8, 9, 마지막 1초. 이 천민 대령의 얼굴에는 여전히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시간은 끝났다. 참의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는 마치 잘 자인 각본의 마지막 페이스를 넘기는 배우처럼 천천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투복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평범한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그 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천민 대령의 눈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그 순간 이 천민 대령의 오만한 미소가 그의 얼굴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엄청나게 커졌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그 신분증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현실적이었다. 그것은 그가 알고 있던 평범한 소령의 신분증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을 상징하는 위험 있는 그리고 그 아래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2개의 은빛별 소장 그리고 그 별 아래에 적혀 있는 그녀의 이름과 보직 육군 소장 참위원 육군 특서전 사령부 작전사령관 소장 특서전 사령부 사령관 그 단어들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이 천민 대령의 끼리를 차례로 강타했다. 그의 눈앞이 카침해졌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가 계집애라고 조롱했던 저 젊은 여자가, 그가 분소도 모른다고 멸시했던 저 여자가,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부었던 바로 저 여자가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의 특수무대 707과 흑표부대를 포함한 모든 특수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살아있는 전사. 자신이 속한 이 흑룡여단의 여단장은 물론이고 그 위에 사단장조차 감히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진 못먼 하늘 위의 하늘.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이제야 똑똑 깊게 달았다. 그는 단순히 한 명의 여군 장교를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을 그리고 군의 신성한 위계질서를 자신의 더러운 손으로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그의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온 몸에서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그의 그 끔찍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그의 옆에서 있던 김종은 중룡이었다. 그는 이철민 대령의 시선이 다 있는 그 작은 신분증을 겪는질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 또한 백지장설럼 하얗게 변해버렸다. 소장님,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경악에 찬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그 한마디에 나머지 3명의 늑대들, 박상태, 조원일, 그리고 고영수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오만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원초적인 공포가 채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의 오만하고 어리석었던 행동이 결국 자신들의 목에 단단한 울가미를 채우게 된 것이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그들에게 가장 잔인하고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집행관은 바로 그들의 눈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채 얼음처럼 차갑게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저 작은 신분증 하나가 그들의 화려했던 왕국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가짜야. 이건 말도 안 돼. 저건 가짜 신분증이야. 박상태 소령이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잡고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다. 그는 이 끔찍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래, 맞아. 전현이 우리를 소개하려고 어디서 가짜를 만들어 온 거야. 조원일 대위와 고영수 중에 또한 그의 말을 동조하며 애써 자신들의 불안감을 감추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처절한 발악은 참 연애 다음 행동 하나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증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자신의 군용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단축 번호 하나를 누르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채 2번도 울리기 전에 전화는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 사단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사령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참의원은 전환기를 든 채 이철민 대령을 응시하며 말했다. 사단장, 나 참의원이요. 지금 흑룡여단 장교식당에 와 있어. 그녀의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사단장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뱉었다. 사령관님, 어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곳까지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사단장의 그 절박한 목소리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그래,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내가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환영식을 받았거든. 그러니 사단장은 지금 즉시 헌병대를 이끌고 5분 내로 이곳으로 와서 이 더러운 주새끼들을 직접 치워야 할 테니. 그녀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5명의 남자들을 향해 그녀의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이철민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판관처럼 차갑고 무자비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작전사령관의 권한으로 명한다. 지금 이 시간으로 너와 네놈의 옆에서 있는 저 4마리의 개도를 모든 직위를 해제한다. 너희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아니다. 그녀의 선언은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잔인한 사형 선고였다. 왕국은 무너졌다. 그리고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 앞에서 한 줌의 먼지로 사라져버릴 운명에 처해 있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나버린 것이다. 가짜야. 이건 말도 안 돼. 저건 가짜 신분증이야. 박상태 소령이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잡고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다. 그는 이 끔찍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의 절망적인 외침은 다른 늑대들에게도 마지막 희망의 불씨처럼 번져나갔다. 그래, 맞아.
전현이 우리를 속이려고 어디서 가짜를 만들어 온 거야. 전현은 그냥 평범한 소령일 뿐이야. 조원일 대위외 고영수중이 또한 그의 말에 동조하며 애써 자신들의 불안감을 감추려 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꾸며낸 정교한 연극이라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그들의 왕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들의 그 처절한 발악은 참위원의 다음 행동 하나에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격렬의 미소가 떠올랐다. 갔다. 그녀는 낮은 학이 되물었다. 좋다.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직접 확인시켜주지. 그녀는 자신의 신분증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자신의 군용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단축 번호 하나를 누르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채 2번도 울리기 전에 전화는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 사단장의 긴장되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사령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참위원은 전화기를 등채 이첨인 대령을 응시하며 말했다. 사단장 나 참위원이여. 지금 흥룡 여단 장교식당에 와 있어. 그녀의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넘어오 사단장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뱉었다. 사령관님, 어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곳까지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사단장의 그 절박한 목소리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5마리 늑대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피기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들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조회를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 그래,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참위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환영식을 받았거든. 너희 여단의 아주 용감한 5명의 장교들에게 아주 뜨거운 환영 인사를 받았단 말이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단장의 심장을 후변하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그러니 사단장은 지금 즉시 헌병대를 이끌고 5분 내로 이곳으로 오도록 와서 이 더러운 주새끼들을 직접 치워야 할 테니 만약 5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는다면 그때 내가 직접 이 부대 전체를 치워버릴 수도 있으니 내 말 명심하더라. 그녀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는 5명의 남자들을 향해 그녀의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이 철민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판관처럼 차갑고 무자비했다. 육군 특수 전 사령부 작전 사령관의 권한으로 명한다. 지금 이 시간부로 너와 네 놈의 옆에 서 있는 저 네 마리 개들의 모든 지위를 해제한다. 너희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아니. 그녀의 선언은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잔인한 사형 선고였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밖에서 지축을 울리는 듯한 요란한 군합할 소리와 차량의 급정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5분이 채 되기도 전이었다. 사단장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광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사단장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완전 무장 상태의 헌병들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뒤따랐다. 사단장은 식당 안의 끔찍한 광경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채 얼음처럼 서 있는 참의원 소장. 그리고 그녀의 앞에 죄인처럼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5명의 장교들. 그는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는 참위원회 앞에 달려와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고개를 숙였다. 사령관님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부한 놈들을 잘못 가르친 죄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뒤흔들 끔찍한 대역,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참미호는 그의 사과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5명의 범죄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저 5놈들을 당장 체포하도록.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5명의 장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팔을 등 뒤로 꺾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억울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처절한 외침은 그러나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자짝처럼 헌병들의 손에 이끌려 식당 밖으로 끌려나갔다. 한때 부대 내에서 무소부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들의 비참하고 초라한 마지막 모습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 참의원은 그제야 자신을 둘러싼 수십 명의 방관자들, 다른 장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당신들. 그녀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힘이 담겨 있었다. 당신들은 오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버렸. 당신들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고 동료의 고통을 외면했다. 당신들 또한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그녀의 일과의 장교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오늘 이후로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실시할 것이다. 단 한 명의 부패한 자도 단 하나의 부조리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내 말 명심하도록.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준비된 지휘관 차량에 올라 흙먼지를 이루기며 부대를 떠나갔다. 남겨진 사단장과 간부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겪었는지 실감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한 가지 사실만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이었다. 그들의 안일하고 평화로웠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저 젊은 여성 장군의 손에 의해 지옥과도 같은 피해 숙청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흑모녀단의 가장 어둡고 긴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흑모녀단은 창설 이래 가장 길고 가장 살벌한 밤을 맞이했다. 참위원 소장의 명령에 따라 사단 헌병대와 군단 감찰부가 연합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체포된 5명의 장교들을 밤샘 조사하여 그들의 모든 범죄 혐의를 발견해낸 것이었다. 취조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5명의 범죄자들은 각각 다른 방에 분리 수용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자신감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만이 서려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신들 앞에 놓인 선택지는 2가지뿐이다. 모든 것을 순순히 자백하고 최대한의 관용을 구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군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받거나. 하지만 그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특히 이 모든 범죄의 머리인 이첨인 대령은 노련한 지휘관답게 묵비관을 행사하며 버티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어떻게든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취조실의 문이 열리고 참위원 소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깨끗하게 다림질된 새로운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서려 있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아있었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손질했다. 그리고는 이첨인 대령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이첨인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저항 의지를 꺾어보를 만큼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오늘 식당에서 나에게 저지른 그 유치하고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그것은 당신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 중에서 가장 가벼운 죄일 뿐이니까. 그녀의 말에 이철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차미연은 자신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번졌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몇 주간 홀로 수집하고 분석한 이 부대의 모든 비리의 증거들이었다. 첫 번째 질문이다. 이철민, 그녀는 그의 계급을 생략했다. 서류상 작년에 보급된 K식물 복합소총에 야간 투식형 300개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말해봐.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것은 그의 심장을 정면으로 꿰뚫는 창과도 같았다. 이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 사실까지 알고 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과 몇몇 최측근들 많이 아는 완벽한 비밀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뺌하려 했었다. 모르겠다고? 참 위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좋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하지. 그녀는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에 던졌다. 그것은 대성농수산이라는 식자재 납품 업체와 의 거래 내역서였다. 이 업체 당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더군. 당신은 이 업체를 통해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군 예산을 횡령했다. 병사들에게는 썩은 야채와 냉동고기를 먹이면서 니놈의 더러운 배를 채운 것이지 아닌가? 이철민의 마지막 저항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철민, 당신이 지난 몇 년간 이 부대를 당신의 사적인 왕국처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누구에게 뇌물을 받았고 그 돈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까지 나는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보다 당신을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이제 선택해라. 여기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남은 인생이라도 참회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당신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공범으로 수사받는 끔찍한 꼴을 지켜볼 것인가?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통보였다. 마침 내 이철민의 강철 같던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여자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자신의 저지른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다 말하겠어. 그의 입에서 마침 내 항복의 언어가 흘러나왔다. 그날 밤 이철민의 시작으로 나머지 4명의 늑대들 또한 줄줄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비리의 사실들을 낱낱이 부렸다. 그들의 자백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폭력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군수품 횡령, 뇌물수수, 인사비리 등 온갖 종류의 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었다. 그들은 군대라는 신성한 조직을 자신들의 살이 사용을 채우기 위한 범죄의 속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차면은 그들의 자백을 문국히 기록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 뿌리까지 모두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어둠은 물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이 거친 자리에 진실이라는 이름의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한 명의 용기 있는 여성 군인이 홀로 싸워 얻어낸 위대한 승리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정의의 칼은 이제 더 높고 더 어두운 곳을 향하고 있었다. 몇 달 뒤 군사법원은 오롱의 게이트의 주범들에게 한치의 자비도 없는 냉엄한 심판을 내렸다. 내란민국 군 역사상 가장 추악한 부패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된 이 사건은 군 전체의 이욕이 집중된 가운데 한치의 자비도 없이 진행되었다.
사건의 주범인 이첨인 전 대령은 군수품 횡령,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종신형이라는 군사재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명예와 연금은 박탈되었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그의 충실한 하수인이었던 김종은 전 중령 박상태, 전소령 조원일 전 대위, 그리고 고영수 전 중위 역시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흥룡여단을 공포와 부패의 왕국으로 만들었던 그들은 이제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참여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된 것이다. 심판은 끝났. 법정에는 안도와 함께 무너져던 정의가 마침내 바로 세워졌다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부패한 군인들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전체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강압적인 병영 문화와 고질적인 부패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대수술을 감행했다. 모든 부대의 인권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수많은 제2, 제3의 이철민들이 군복을 벗어야 했다.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원수리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고 여군을 포함한 모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군대는 더 이상 소수의 권력자들이 지배하는 폐쇄적인 왕국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존중받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흥룡여단은 해체 수준의 재창설 과정을 거쳤다. 부패하고 무능했던 지휘관들은 모두 교체되었고 그 자리를 능력 있고 양심적인 새로운 인물들이 채웠다. 부대의 모든 훈련 시스템과 복지 제도는 오직 병사들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명의 젊은 여성 장군 참의원 소장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했다. 그녀는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냈고 무너진 왕국의 재점이 위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싹 틔웠다. 그녀는 더 이상 흥룡여단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원래 자리,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의 특수무대를 지휘하는 특수전사령부 작전사령관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는 흥룡여단의 심판의 여신이라는 잊을 수 없는 전설만을 남겨두고 조용히 떠나갔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흥룡여단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몇 달 후 특수전사령부의 연병장에서 부대 창설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수많은 장성들과 군 관계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행사의 중심에 참의원 소장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령의 계급장을 단 위장 잠입 묘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별 2개가 빛나는 소장 계급장을 어깨에 단 당당하고 위엄 있는 사령관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무표정이 아닌 부하들을 아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 우수장병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참의원은 직접 단상 위로 올라가 자랑스러운 부하들의 가슴에 빛나는 훈장을 달아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입에서 한 명의 나측은 이름이 불려나왔다. 흥룡여단 작전과 소령 김태호. 객석항 쪽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한 젊은 장교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흥룡여단에서 참의원을 남몰래 도왔던 바로 그 젊은 작전 장교였다. 그는 참의원의 개혁 의지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했던 숨겨진 조력자였다. 참의원은 그의 공로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직속 부하로 특전사에 특채한 것이었다. 김태우 소령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전설적인 지휘관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참위원은 그의 가슴에 빛나는 보곡 훈장을 달아주며 마지막에 말했다. 고맙네, 김소령. 자네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김태우 소령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순간 연병장 위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한 명의 장교에 대한 표창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싸운 모든 이들의 용기에 대한 뜨거운 찬사이자 지지였다. 참의원은 그런 그들을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상처는 아무러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의 흔적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상처 위로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더 단단하고 더 찬란한 새로운 희망이 싹 뜨고 있었다. 지옥의 한가운데서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찬란한 새벽을 열고 돌아온 한 명의 젊은 영웅. 그녀의 진짜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 명의 용기 있는 군인이 어떻게 거대한 부조리의 벽을 무너뜨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의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라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들을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이야기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